승무원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갑작스러운 절규와 함께 객실이 심하게 흔들렸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못한 승객들이 의자에 몸을 부딪혔고 머리 위 수화물함에서 가방과 상자가 떨어져 나왔다. 그 순간 항공기 안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한 혼란으로 가득 찼다. 김해국제공항을 이륙한 지 1시간 반 남짓. 목적지는 샌프란시스코. 네어에어 K2712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순항 중이었다. 하지만 예고 없이 엔진 한쪽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고 고디어 기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기내 방송을 했다. 승객 여러분, 현재 항공기 엔진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대만 타오이안 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승무원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천장에서 하얀 산소 마스크들이 일제히 쏟아져 내려왔다. 비명, 기도, 아이 울음소리가 겹겹이 객실을 메웠다. 그때 한서율, 이시오의 눈에 들어온 건 창가 쪽에 혼자 앉아있던 작은 소년이었다. 나이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두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꼭 붙잡고 있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부모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괜찮아. 누나가 지켜줄게. 서율은 매뉴얼조차 잊은 채 아이에게 달려갔다. 기체가 급강하하면서 서류와 컵, 휴대용 전자기기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트롤리가 통로를 따라 구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서율은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아이의 앞을 막아섰다. 자신의 어깨와 팔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무섭지 않아. 누나랑 있으면 괜찮아. 작고 떨리던 어깨가 그녀의 품에서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아이는 마치 구명줄을 붙잡듯 서율의 유니폼을 꽉 움켜쥐었다. 비상 상황은 기적적으로 수습됐다. 숙련된 기장의 조종으로 항공기는 결국 타오이안 공항 활주로 위에 거칠게 내려앉았다. 커다란 충격음과 함께 객실 안에서 또 한 번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이내 고요가 찾아왔다. 승객들은 떨리는 다리로 비상구를 향해 이동했고 구급차와 소방차가 활주로를 가득 메웠다. 그 와중에도 아이는 서율의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이제 괜찮아?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서율은 아픈 어깨를 참아내며 아이를 다독였다. 그 순간 수트 차림의 중년 남성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는 마치 예를 다하듯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옆에는 명품 재킷과 고가의 핸드백을 든 세련된 여성이 있었다. 그들의 모습만으로도 사회 상류층임을 알 수 있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율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찢어진 승무원 유니폼과 땀에 젖은 머리칼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다. 아이의 이름은 윤하온, 남자의 이름은 윤도헌, 그리고 그의 아내 최설인. 그 순간 서율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막 구한 이 아이와 가족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서율은 후쿠오카 종합병원 병실에서 깨어났다. 왼쪽 어깨 탈구로 하룻밤 입원한 것이다. 이른 아침 간호사가 아닌 간호사장이 직접 찾아와 그녀에게 속삭였다. 김서율 씨, VIP가 면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대리석 바닥, 호텔 로비 같은 복도,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린 벽, 그리고 거대한 창문 너머로는 후쿠오카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 방 안에는 어제의 세 사람이 있었다. 고급 수트와 진주 목걸이, 그리고 병상 위에 누운 아이. 그 주위를 가득 메운 건 수백만 원어치 꽃다발과 장난감. 백화점 쇼핑백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저는 너솔라그룹 회장 윤도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품격과 무게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아이 하오는 서유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누나 왔다, 누나 진짜 왔다. 서율은 순간 자신이 거대한 이야기의 문턱에 서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서율은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단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평범한 승무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대리석 복도 끝, 호텔 스위트룸보다 호화로운 VIP 병실 앞에 서 있었다. 문이 열리자 어제 공항 활주로에서 본 중년 부부가 자리하고 있었다. 회장 윤도헌은 고급스러운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아내 최설이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캘리백을 들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여전히 팔이 가느다란 하운이 누워 있었다. 김서율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도헌이 정중히 인사했다. 그의 말투는 지나치게 단정해서 오히려 압박감이 느껴졌다. 우리 하운이가 밤새 승무원 누나를 찾았습니다. 계속 누나 얘기만 했어요. 하운은 밝게 웃으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누나 진짜 왔다. 아이의 눈빛은 해맑았지만 그 해맑음이 서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최설이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를 지켜주셨는데 덕분에 큰일을 막을 수 있었어요. 어깨는 괜찮으신가요? 그녀의 손목엔 까르띠에 시계가 반짝였고 목에는 미키모토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반면 서율은 유니클로 티셔츠와 저렴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불과 하루 만에 극명한 격차가 눈앞에 드러났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율은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하온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누나, 나 무서웠는데 누나 덕분에 괜찮았어. 앞으로도 누나랑 있고 싶어. 그 짧은 말은 마치 예고편처럼 앞으로의 긴 여정을 암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윤도헌은 고급 이탈리아 용지로 만든 명함을 내밀었다. 윤도헌, 너솔라그룹 회장. 서율은 숨이 멎을 뻔했다. 너솔라그룹 국내 10대 대기업, 건설, 화학, 전자, 금융, 유통까지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거대 재벌. 여의도에 솟아있는 60층짜리 너솔라 타워는 그녀가 지하철에서 올려다보며 감탄만 하던 건물이 아니던가. 회장님, 그 너솔라 그룹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일상에서 저희 회사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윤도헌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주는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도헌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김서율 씨, 저희에게는 하나의 부탁이 있습니다. 거절하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고민하셔도 됩니다. 서율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단순한 감사 인사로 끝나지 않으리란 예감이 들었다. 하온이의 개인 컴패니언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간병인이 아니라. 친구처럼 말이죠. 연봉은 2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서율은 귀를 의심했다. 그녀의 연봉은 세전 500만 원. 지금 제안받은 금액은 그 6배에 가까운 수치였다. 2억 원? 이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도헌은 담담히 말을 이었다. 강남 한남 더일 30평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전용 차량과 기사도 배정하고 생활비와 교육비도 모두 저희가 부담하죠. 그저 하온이 곁에서 친구처럼 지내주시면 됩니다. 순간 서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타워 팰리스. 더일 그녀가 지하철에서 올려다만 보던 세계였다. 단지 아이 옆에 있어 주는 대가로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다니. 믿기 힘든 제안이었다. 저는 간병 경험도 없고 의료 지식도 전혀 없습니다. 서율이 당황스레 말하자 도헌은 고개를 저었다. 전문 의료진과 간병사는 따로 있습니다. 김서율 씨는 그저 누나처럼, 친구처럼 하온이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때 하온이 손을 번쩍 들었다. 맞아, 누나랑 게임도 하고 싶고 책도 읽고 싶어. 누나 있으면 병원도 안 무서워.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서율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어쩌면 돈보다 강력한 설득은 바로 이 아이의 한마디였다. 윤도헌은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건넸다. 어제의 치료비와 감사의 마음입니다. 작은 정성이니 받아주세요. 서율이 봉투를 열어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단순한 감사치고는 지나치게 큰 돈이었다. 그녀의 2달치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셈이었다. 봉투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부모님 생각이 스쳤다. 전남 고창에서 여전히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부모님.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병원비가 없어 미루고 계신 아버지. 겨우겨우 생활비를 맞추느라 용돈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한 현실. 이 제안.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숨겨진 조건이 있는 걸까요? 서율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하온의 맑은 눈동자가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다. 병실을 나서는 순간 서율은 창밖으로 후쿠오카 시내의 저녁 불빛을 바라봤다. 수많은 넌사인 사이로 흐르는 인파. 그 불빛이 지금의 자신에게 손짓하는 것 같았다. 이건 기회일까? 함정일까?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예감만은 분명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사흘 뒤 서율은 다시 서울 땅을 밟았다. 인천공항을 나서자마자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후쿠오카의 호텔 같은 병실과 넌 불빛은 금세 꿈처럼 흩어졌다. 그녀가 향한 곳은 늘 그래왔듯. 지하철 1호선 신도리역을 지나 영등포구청역 부근의 반지하 반기였다. 방문을 열자 곰팡내가 코를 찔렀다. 며칠간 비가 내려 습기가 차올라 벽지 곳곳에 얼룩이 생겼다. 작은 창문 너머로는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다. 책상 위엔 밀린 카드 고지서와 전기요금 청구서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어제 받은 봉투를 꺼냈다. 현금 500만 원, 손끝으로 지폐를 쓰다듬자 묘한 전율이 스쳤다. 이 돈이면 아버지 무릎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어.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죄책감도 함께 밀려왔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유라. 무사히 들어온 거니 뉴스에 비행기 사고 났다던데. 괜찮아, 응.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행이다. 근데 네 아버지 무릎이 영 시원찮다. 의사가 이번에 꼭 수술하라는데 돈이 문제라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끝내 흐려졌다. 서율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500만 원만 있어도 해결되는데. 봉투 속 돈을 떠올리자 눈가가 뜨거워졌다. 다음 날 서율은 승무원 동기 이민경을 홍대 앞 카페에서 만났다. 민경은
강남에 사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늘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다. 그녀는 서율의 이야기를 듣자 눈을 반짝였다. 너솔라 회장이 직접 그런 제안을 했다고. 연봉 2억의 강남 아파트, 완전 로또네. 서율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냥 아이 옆에 있어주는 일인데 조건이 너무 좋아.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민경은 단호히 잘라 말했다. 네가 그 아이 목숨을 구했잖아. 그 정도 보상은 당연한 거지. 부자들은 원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괜히 의심하지 마. 민경의 말은 뼈 아팠다. 사실 그녀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서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편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서율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다. 퇴근길에 일부러 지하철을 타고 강남 한남 더힐 역에 내렸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눈앞에 웅장하게 소스은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펼쳐졌다.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보안이 삼엄해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앞 부동산에 들어가 시세를 물었다. 30평형이요. 지금 시세가 15억에서 18억 정도예요. 전세만 해도 10억은 넘죠. 설명하는 중개사의 말에 서율은 멍해졌다. 평생 모아도 닿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런데 그런 집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니. 건물을 올려다보는 순간 묘한 갈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다. 정말 저기서 살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온 서율은 인터넷으로 너솔라 그룹을 검색했다. 회사 규모, 해외 진출 현황, 회장의 연봉, 사회적 영향력까지 하나하나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윤도헌 회장의 사진도 보였다. 어제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며 부탁하던 바로 그 사람. 기사 속 그는 냉철한 경영자로 묘사돼 있었다. 그런 사람이 왜 하필 나에게? 서율은 의문을 거둘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 즈음 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서율아, 미안하다. 네 아버지가 오늘 또 넘어지셨다. 병원에서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서율은 핸드폰을 쥐인 손에 힘이 들어갔다. 책상 위엔 여전히 윤도헌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반짝이는 금박 글씨가 마치 속삭였다. 지금 당장 답을 해라.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서율은 결국 결심했다. 일단 더 자세히 들어보자. 정말 단순한 일이라면 받아도 괜찮아.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그녀는 윤도헌이 준 개인 비서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세련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너솔라 그룹 회장실 조수연 비서입니다. 저 김서율이라고 하는데요. 회장님께서 연락 달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 2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사 여의도의 너솔라 타워. 서율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네,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1시 50분. 서율은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60층 타워 앞에 서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건물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 같았다. 로비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분주히 오갔고 고급 향수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김서율님, 맞으시죠?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다. 확인을 마친 뒤 그녀는 VIP 방문증을 건네받았다.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곧장 60층을 향해 치솟았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빠른 속도. 문이 열리자
조수연 비서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께서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정갈한 회의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윤도헌 회장은 어제와 달리 더 차분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서율 씨, 여기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문해 주세요. 서율은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서류를 펼쳤다. 연봉 2억 원, 아파트 무상 제공, 전용 차량과 기사, 생활비 전액 지원, 모든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서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도원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사실 하온이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의사들은 길어야 6개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서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회의실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도시의 빌딩 숲이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율의 눈에는 모든 게 흐려졌다. 정말 단순히 아이 옆에 있어주는 일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녀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다. 서율은 니어솔라 타워 60층 회의실을 나와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다. 발밑에 대리석 바닥이 흔들리는 듯했고 창문 너머 한강의 물결은 알 수 없는 속삭임처럼 보였다. 방금 들은 말 길어야 6개월 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내려오면서도 손은 떨렸다. 도헌의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다. 며칠 뒤 서율은 본격적으로 하온과 함께하는 생활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반지하 집 앞까지 데리러 왔고 전용 기사 박기태가 정중히 문을 열어주었다. 김서율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한남 더힐 32층. 도어락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다른 세계였다. 거실 중앙의 소파만 해도 그녀의 원룸보다 컸고 벽에는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창 너머로는 한강과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왔다. 정말 이게 내 집이라고 서율은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일상은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무거운 책임으로 가득했다. 하온은 생각보다 훨씬 순수하고 다정한 아이였다. 아침이면 서율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누나, 오늘은 우리 뭐 할까? 그 웃음 속에서 병의 그림자는 잠시 사라진 듯했다. 서율은 그림을 함께 그리고 책을 읽어주고 간단한 보드게임을 했다. 하온은 그때마다 밝게 웃었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언제나 약 복용과 천 체크, 병원 방문이 따라왔다. 특히 최설인의 태도는 차가웠다. 김서율 씨, 약 복용 시간이 5분 늦었어요.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하온이는 특별한 아이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분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서율은 매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역할이 단순한 친구라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하루를 통째로 관리하는 감독자에 가까웠다. 어느 날 오후 3시, 하온이 낮잠에 든 시간, 서율은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를 지나며 우연히 서재 문틈에서 대화를 들었다.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설인의 목소리였다. 다른 방법이 없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도원의 굵은 목소리가 뒤따랐다. 하지만 저 승무원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서율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짓말, 무슨 거짓말?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순간 놀란 나머지 손에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야? 누가 있나 서재 아니 조용해졌다. 서율은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뒤 서율은 용기를 내어 저택의 집사 이모에게 물었다. 이모, 혹시 하온이는 아프기 전엔 어땠어요? 참 똑똑하고 건강했죠? 그런데 그게 벌써 3년 전이네요. 3년 전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모는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실 하온이는 친자가 아니에요. 입양했죠? 그런데 입양하고 나서 병에 걸린 거예요. 서율은 눈이 커졌다. 입양 그렇다면 왜 그런 사실을 숨겼을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 굳이 친구 역할을 부탁한 걸까? 정기검진 날 서율은 하온과 함께 강남 대형 병원 VIP 병동에 갔다. 아이가 검사를 받는 동안 담당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하온이 상태가? 정말 6개월밖에 안 남은 건가요? 의사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6개월이라고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회장님께서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하온이는 치료에 반응이 좋습니다. 완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율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럼 도헌은 왜 거짓말을 한 걸까?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하온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의사 선생님이 나 많이 좋아졌대. 곧 완전히 나을 수도 있대 그래. 정말 잘 됐다. 서율은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속은 뒤엉켰다. 아이의 건강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왜 부모는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왜 입양 사실을 감췄을까? 그날 저녁, 저택 식탁에 마주 앉은 서율은 용기를 냈다. 회장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의사 선생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셨나요? 선생님은 하온이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도헌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율을 노려봤다. 김서율 씨, 의사에게 함부로 묻지 마세요.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은 차갑게 내리꽂혔다.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다. 서율은 그 순간 확신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겠다. 이후로 서율은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다. 하온에게 티내지 않으면서도. 틈틈이 기록과 대화 속 단서를 모아갔다. 아이의 웃음 뒤에 드리운 그림자가 점점 뚜렷해졌다. 창밖 한강 야경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서율의 마음에는 어둡고 깊은 균열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서율은 틈만 나면 집안 구석구석을 눈여겨봤다. 물론 대놓고 뒤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내지 못하면 결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었다. 하온이 낮잠에 드는 오후 시간, 저택은 잠시 고요에 휩싸였다. 집사와 가정부들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였고 서리는 외출 준비로 방에 들어간 상태였다. 서율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목표는 늘 자물쇠처럼 닫혀있던 서재였다. 문을 살짝 밀자.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다.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벽 한쪽을 가득 메운 책장과 서류함이 눈에 들어왔다. 묵직한 가죽 소파와 넓은 책상 위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다. 조금만 보면 돼.
서율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함을 열었다. 대부분은 회사 관련 문서였지만 한 구석에서 윤하온 이라는 이름이 적힌 두꺼운 파일을 발견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파일을 펼치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입양 서류였다. 서울 사랑의 집 보유권, 아동명 윤하온, 입양일, 년, 월일, 입양 사유 후계자 필요. 서율은 숨을 들이켰다. 역시 입양이었어. 그런데 사유가 후계자 필요라니.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부부의 자연 임신, 불가 판정, 그룹 승계를 위한 남자아이 필요, 입양 결정.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하오는 단순히 사랑받기 위해 입양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후계 구도를 위해 선택된 아이였던 것이다. 두 번째 서류 묶음은 의료 기록과 이메일 사본이었다. 환자 혈액형, AB형 ERH 극희, 희귀, 국내 적합 골수 기증자 찾기 어려움, 양부모 불일치 판정. 그리고 이어진 이메일 한 줄이 서율의 눈을 꽂았다. 김서율 25세, 여성, 혈액형 AB형 RH 확인, HO와 적합성 검사 필요. 순간 온몸이 굳었다. 내 혈액형까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세 번째, 서류 맨 뒤에서 발견한 건 도헌의 메모였다. 그의 필체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김서율, 조직 적합성 97% 일치, 민준하온 완치 가능성 95% 이상, 접근 방법 항공 스케줄 파악, 비행 중 사고 시 접촉 기회 활용, 생명의 은인으로 인식시킬 것, 조건 충분한 금전적 보상으로 의심 차단, 최종 목표 자연스러운 골수 기증 유도. 서율의 눈이 커졌다. 호흡이 가빠졌다. 모든 게 계획이었어. 자신이 아이를 구한 일조차도 그들의 각본에 포함된 것처럼 느껴졌다. 뭘 하고 계십니까? 등 뒤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율이 돌아보니 문가에 서린이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그녀는 서류를 단숨에 빼앗더니 낮게 속삭였다. 이런 건 보시면 안 되는데요? 곧 도헌도 서재에 들어왔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서율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회장님, 이게 다 사실입니까? 제 혈액형까지 조사하셨던 건가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도헌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온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 서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다. 우린 괴물이 아니에요. 아이를 살리려다 보니 방법이 잘못된 건 알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까지 이용하신 겁니까? 사고 자체는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비행기에 탑승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서율은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는 걸 느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하온이 나타났다. 누나 여기 있었구나. 왜 울고 있어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이 그녀를 향했다. 그 시선 앞에서 서율은 가슴이 무너졌다. 어른들이 무슨 거짓말을 했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야. 하지만 동시에 분노와 배신감이 솟구쳤다. 자신이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목표물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잔인하게 다가왔다. 도헌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김서율 씨, 부디 하온을 구해주세요. 지금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서율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큰 돈을 내건 이유가 결국 이거였군요. 저를 친구로 필요했던 게 아니라 도구로 삼기 위해서였죠.
서리는 울음을 터뜨렸고 도헌은 고개를 숙였다.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그날 밤 서율은 한남 더힐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한강 야경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하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 아이만은 지켜야 해. 그녀의 가슴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격렬히 부딪혔다. 분노와 사랑. 그리고 서율은 결심했다.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 내가 선택하겠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서율은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한강은 은빛으로 반짝였지만 마음속은 폭풍우처럼 요동쳤다. 결국 나를 필요로 한 이유는 하나였어. 골수. 손가락을 움켜쥐자 서류에서 본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김서율. 조직 적합성 97% 일치. 목표 자연스러운 골수 기증 유도. 하지만 동시에 떠오른 건 하온의 얼굴이었다. 누나를 보며 해맑게 웃던 그 미소. 누나와 종이학을 접으며 행복해하던 아이의 눈망울. 거짓말은 어른들의 것이었지만 아이의 마음만은 진짜였다. 다음 날 아침 서율은 결심한 듯 서울아산병원 조혈모 세포이식센터를 찾아갔다. 상담실에서 만난 전문 코디네이터는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골수 이식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신 마취 후 뼈에서 직접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성장 촉진제를 투여해 혈액에서 조혈모 세포를 뽑아내는 방법이죠. 어느 쪽이든 시술자는 일시적으로 빈혈, 통증, 피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서율은 메모를 하며 물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기증은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모든 과정은 윤리위원회 ECRO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강요나 금전적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서율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강요는 아니지만 사실상 거래였잖아. 상담실을 나서며 서율은 생각했다. 나는 도구가 아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조건을 내건다. 그녀는 단순히 돈이나 아파트 때문에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의 수술비도, 자신의 현실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의 삶과 진실이었다. 저녁, 저택의 식탁에서 다시 마주 앉은 3사람. 도헌과 서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골수 기증, 하겠습니다. 서율의 말에 2사람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도헌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서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온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아이가 입양된 사실, 그리고 병의 진짜 상태. 둘째, 모든 과정은 윤리위원회 심의와 공식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셋째, 하온의 삶을 승계자가 아닌 하온 그 자체로 존중해 주세요. 아이의 행복이 기업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리는 눈물이 고였고 도헌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며칠 뒤 3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윤리위원회 면담이 열렸다. 교수진, 간호사, 윤리위원들이 차례로 질문했다. 김서율 씨, 자발적 동의입니까? 네. 제 의지로 결정했습니다. 금전적 보상과 무관하다고 확언하실 수 있습니까? 잠시 망설였지만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서류의 서명이 끝나자 그제야 모든 게 공식화되었다. 그날 밤 하온의 방, 아이는 천진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누나, 요즘 왜 자꾸 울어? 내가 아픈 것 때문에 그래. 서율은 작은 손을 잡았다. 하온아, 사실은 누나가 널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해. 누나가 잠깐 아플 수도 있어.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싫어, 난 누나 아픈 거 싫어. 차라리 내가 아플래. 아니야. 누나는 금방 괜찮아질 거야. 대신 너는 건강해질 거야. 그 순간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손가락을 내밀었다. 그럼 약속해. 누나 아프지 않을 거라고. 서율은 새끼 손가락을 걸며 미소 지었다. 약속해. 누나는 오히려 더 행복해질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서율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도구가 아니다. 내 의지로, 내 조건으로, 내 마음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선택은 단순히 기증의 문제가 아니라 한 아이와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의식이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저택 거실의 대리석 바닥을 환하게 비췄다. 긴장감에 쌓여있던 도헌과 서리는 전날 서율이 내세운 조건을 밤새 곱씹었을 것이다. 식탁에 다시 마주 앉은 세 사람의 얼굴에는 결연한 각오가 담겨 있었다. 서율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조건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해요. 도헌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진실을 숨긴 건 잘못이었어요. 아이에게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서린의 눈가엔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토록 완벽하게 차가워 보이던 여인의 표정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거실에는 세 사람이 함께 앉았다. 하온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도헌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하온아, 아빠랑 엄마가 꼭 해줘야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잠시 망설이던 서린이 아이의 손을 잡았다. 하온아, 사실 너는 엄마 아빠가 낳은 아이는 아니야. 고아원에서 널 데려왔단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온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럼 난 진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서율이 본능적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눈물이 고인 아이의 시선이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아빠, 엄마가 날 선택해 준 거잖아요. 그럼 난 진짜 아들이에요. 서리는 그 말에 오히려 오열했다. 도헌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의 말은 그들에게 거울 같은 일침이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는 본격적인 수술 준비 과정이 시작됐다. 서율은 수차례의 혈액 검사와 건강 검진을 받았다. 체혈실에서 팔에 바늘이 꽂히자 긴장으로 손이 차갑게 떨렸다.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와 하온의 조직 적합성 수치는 97% 이상으로 판명됐다. 담당 의사는 안도한 표정으로 말했다.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식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이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서율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정말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나 준비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수술을 앞두고 윤리위원회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서율 씨, 아직도 기증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 후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금전적 보상이나 압박은 없었습니까?
서율은 도원과 설인을 흘끗 바라본 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에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분명해졌다. 수술을 앞둔 전날 밤, 하오는 서율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누나, 무섭지 않아요? 난 좀 무서워요. 누나는 안 무서워. 왜냐면 하온이가 용감하니까. 정말요. 그럼 누나가 나 대신 슈퍼히어로 해줘요. 아이의 말에 서율은 웃었다. 알았어. 누나가 슈퍼히어로가 돼서 널 지켜줄게. 대신 너도 약속해. 건강해져서 누나 옆에 오래 있어 주기로. 응, 약속.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그 순간 서율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선택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다음 날 수술동 복도는 고요했다. 설이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서율의 손을 붙잡았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예요. 도원은 묵묵히 서율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재벌 회장의 무게를 내려놓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의 태도였다. 서율은 담담히 미소 지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수술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하얀 가운의 의료진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스트레처에 눕는 순간 강한 빛이 눈부셨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난 두렵지 않아. 왜냐면 이건 나의 선택이니까.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하오나, 누나가 지켜줄게. 그리고 마취제가 들어오며 의식이 서서히 사라졌다. 서율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눈앞엔 하얀 천장이 보였다. 목 뒤로 전해지는 묵직한 통증, 그리고 팔에 꽂힌 링거줄이 그녀를 현실로 붙잡았다. 김서율 씨, 괜찮으세요?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율은 힘겹게 눈을 깜빡였다.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하온이었다. 아이, 하온이는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이는 회복실에 있습니다. 순간 서율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가슴속을 옥죄던 긴장과 두려움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며칠 동안 서율은 회복실에서 지내며 상태를 점검받았다. 빈혈과 통증은 있었지만 견딜만 했다. 그 사이 하온도 무균실에서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드디어 면회 허가가 내려온 날, 서율은 마스크와 보호복을 착용한 채 하온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 앉아있던 아이는 그녀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누나, 나 이제 안 무서워. 선생님이 나 다 괜찮아질 거래. 서율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려 마스크 안쪽을 적셨다. 아이의 손을 잡자 따뜻한 천이 그대로 전해졌다. 며칠 뒤 병원 로비에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의료진, 도헌과 설인, 그리고 서율의 부모님까지 모두 모였다. 풍선과 꽃다발 사이에서 하오는 활짝 웃고 있었다. 드디어 퇴원이다. 아이는 힘차게 외쳤다. 서율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다. 우리 서율이가 이렇게 큰일을 해낼 줄이야. 네가 우리 자랑이다. 아버지도 눈가가 붉어져선 고개를 끄덕였다. 도원은 조용히 서율 앞에 다가와 말했다. 김서율 씨, 우리 가족은 당신께 평생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빚이 아니라 함께 가는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설인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일상은 달라졌다.
서율은 여전히 하온의 곁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의 선택이었다. 아침이면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고, 오후에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웃음을 나눴다. 밤이면 함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하온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았다. 계단을 오르며 숨을 헐떡이던 아이가 이제는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며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정도로 활발해졌다. 어느 날 하온이 그림을 들고 와 서율에게 보여주었다. 누나, 이거 봐. 우리 가족 그림이야. 종이에 그려진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 아빠와 엄마, 하온, 그리고 서율. 그 위에는 큼지막하게 쓰인 글씨가 있었다. 우리는 진짜 가족. 서율은 그 그림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시간은 흘러 2년 뒤 10살이 된 하온은 밝고 건강한 소년으로 자라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병의 그림자가 느껴지지 않았다. 서율 역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승무원 일을 내려놓고 대학 간호학과에 편입해 공부를 시작했다. 직접 환자 곁에서 희망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그녀를 움직였다. 누나, 난 커서 의사가 될 거야. 아픈 사람들 다 고쳐줄 거야. 정말 하온이라면 분명 멋진 의사가 될 거야. 근데 누나는 평생 우리 가족이지 서율은 아이를 꽉 안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린 이제 영원히 가족이야. 그날 밤 한남더일 32층 창가에 서서 서율은 한강 야경을 바라보았다. 빛나는 강물 위로 은은히 달빛이 드리워졌다. 방 안에는 하온이 접어둔 천마리에 종이학이 살랑거리며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처음엔 거짓말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이 됐어.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 순간 창밖의 바람에 종이학 하나가 가볍게 흔들리며 날아올랐다. 마치 하온의 새로운 삶과 그녀가 선택한 길이 함께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돈으로 시작된 인연은 결국 돈보다 소중한 것들로 채워졌고, 가장 큰 거짓말은 가장 아름다운 진실을 만들어냈다.